프랑케이오 시인은 나를 에핀의 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가끔 여기서 프랑케이오 시와 함께 만찬을 대접받곤 했다. 그녀가 상냥하고 재치가 있고 모든 예술에 능했다. 틀림없이 친하게 지내도 좋을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에뜨 양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심술궂기로 일엄나 있었고 소문이 좋지 못한 발놀이 기사와 같이 살고 있었다. 이 두 남녀와의 교제가 에핀의 부인에게 나쁜 영향을 준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원래 에핀의 부인은 몹시 까다로운 성격이 있기는 했으나 자연은 그런 결점을 조절하고 보충할 수 있는 가지가지 미점을 그녀에게 주고 있었다. 프랑케이오 시는 내게 대한 우정의 일부분을 그녀에게 전하고 또 부인과 자기와의 관계를 내게 털어놓았다. 이 관계가 남편인 에핀의 시에게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면 나도 그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여기다 쳐들지는 않을 것이다. 프랑케이오 시는 그 밖에 이 부인에 대해 정말 이상한 내막 이야기까지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그녀 자신이 내게 한 일도 전혀 없었고 또 부인도 내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그녀에게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말하지 않을 작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쪽의 신용을 잃지 않으려는 처지에 놓여 있는 나는 처신하기가 매우 곤란했다. 특히 프랑케이오 부인에 대한 경우가 그러했다. 그녀는 내 기질을 잘 알고 있어 그녀의 경쟁자 에핀의 부인과 내가 친하게 지내도 나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이 가엾은 부인을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그 남편은 아내가 품고 있는 애정에 분명히 보답하는 바는 있었다. 나는 이 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따로따로 듣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비밀을 다시 없이 충실히 지켜갔으므로 세 사람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른 두 사람의 비밀을 절대로 내게서 찾아내려고는 하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이 두 부인의 어느 쪽에 대해서도 내가 각자의 경쟁 상대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숨기지는 않았다. 프랑케이오 부인은 갖가지 일을 내게 부탁하려 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에핀의 부인도 한번 프랑케이오 시에게 보내는 편지를 내게 부탁하려 했으나 그때도 나는 전과 마찬가지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당신이 댁에서 영구히 나를 쫓아내려거든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내게 부탁하시면 될 거요 하고 아주 딱 잘라 큰 소리 치기까지 했다. 에핀의 부인의 장점으로 인정해야만 할 일은 그런 나의 태도에 기분을 상하기는커녕 오히려 프랑케이오 시에게 그 일을 칭찬하고 나를 전과 다름없이 좋게 대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다소 신세를 지고 있고 또 친하게 지내는 이 세 사람의 폭풍우를 아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조용히 상대방의 뜻을 받들고 그러면서 항상 공정하고 굳게 예절을 지켜
최후까지 그들의 우정과 존경과 신용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얼빠지고 침착치 못한 나였지만 그래도 에핀의 부인은 벨가르드 시 소유의 생든이 가까이 있는 별장 라슈브레트의 오락회에 나를 참가시켜 주었다. 거기는 무대가 있어서 연극 같은 걸 자주 공연했다. 나도 언어 역을 부탁받아 6달을 쉬지 않고 연습을 했으나 공연하는 동안 하나에서 10가지 옆에서 대사를 읽어주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련을 치른 뒤부터는 다시는 어느 누구도 내게 역을 맡기는 사람이 없었다. 에핀의 부인과 알게 되자 또 그 시누이 벨가르드 양과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얼마 안 있어 우두또 백작 부인이 되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결혼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자기의 천성인 그 매력 있는 친절미로 오랫동안 나와 잡담을 했다. 나는 그녀도 무척 상냥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젊은 여성 때문에 후일 나의 운명이 좌우되어 그녀에겐 죄가 없다 치더라도 오늘날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심연 속으로 끌려 들어갈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베네치아에서 돌아온 후로 디더로나 친구인 로갱 씨에 대해 생각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다. 더욱이 디드로와는 나날이 친분이 두터워졌다. 내게 테레즈가 있듯이 그에게는 나네트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두 사람의 비슷한 점이었다. 그러나 테레즈와 나네트와는 차이가 있었다. 균형 잡힌 얼굴만은 서로 같았지만 테레즈는 상냥한 마음씨로 부침성 있는 성격이라 진실한 남자의 마음을 끌만 했는데 반해 나네트는 때까치처럼 사납고 비웃 장수 여자처럼 상스러워 그릇된 교육을 보충할 만한 것은 무엇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지만 디드로는 이 여자와 결혼했다. 그런 약속을 해두었다면야 당연한 결과였다. 나는 그런 약속은 전혀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그를 흉내낼 필요는 없었다. 나는 또 꽁디야크 신부와도 친교를 맺었다. 그나 나나 문단에서는 이름이 없었지만 오늘의 지위에 있을 만한 사람됨을 그때 벌써 지니고 있었다. 아마 내가 그의 실력을 알아보고 그에 어울릴 만한 존경을 보냈던 첫 번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오페라 극장 근처의 장생드니 거리의 내 방에 틀어박혀 헤시오도스의 막을 쓰고 있었을 때 그는 자주 내게 찾아와서 서로 비용을 나누어서 점심을 먹곤 했었다. 당시 그는 그의 최초의 저작인 인간 지식의 기원론을 집필하는 중이었다. 다 쓰고 난 후 곤란한 것은 그것을 인수할 서점을 발견하는 일이었다. 파리의 서점들은 대개 무명 저자에게는 거만하고 냉담했다. 게다가 형이상학적인 학문은 당시 거의 유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일반의 주의를 끌 수가 없었다. 나는 꽁디야크와 그의 저서의 이야기를 디드로에게 하고 이 두 사람을 서로 알게 했다. 둘은 성격이 맞아 의기상통했다. 디드로는 뒤랑 서점 주인에게 신부의 원고를 채택하도록 권하여 이 위대한 철학자는
그의 첫 저술에서 동양 얻듯이 100액기를 받았다. 그 돈이나마 내가 아니었던들 아마 받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들은 서로 멀리 떨어진 구역에 살고 있었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 빨레 로얄에서 세 사람이 모여 거기서부터 나란히 오텔 디 바니에 플레리로 점심을 먹으러 갔었다. 한 주일에 한 번 있는 조촐한 이 회식이 디드로에게는 다시 없이 즐거웠던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어떤 모임에도 거의 빠지는 그가 이번만은 결코 빠진 일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나는 르베르시 플레르라는 정기 간행지의 계획을 세우고 디드로와 내가 교대로 쓰기로 했다. 제1호는 내가 초고를 만들었다. 그 일로 달랑베로와 알게 되었다. 디드로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 뜻밖의 사건으로 갖가지 방해를 받아 이 계획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 두 저작가는 백과사전을 계획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것은 처음엔 챔버스의 번역 같은 것이 될 참이었다. 이 챔버스 사전은 디드로가 번역을 막 끝낸 의학사전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디드로는 이번 이 계획의 어떤 일에 나를 가입시키고 싶어 음악 부분은 어떠냐고 물어왔다. 나는 그것을 승낙했다. 나는 이 사업에 협력하게 된 다른 모든 집필가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석 달이란 기간 안에 끝내려고 너무 서둘러서 했으므로 성과가 아주 나빴다. 그러나 기한까지 끝낸 것은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이 원고를 그 전에 프랑케유시의 하인인 뒷봉이란 글씨를 잘 쓰는 사내에게 정서를 시켜 그에게 넘겨주었다. 나는 이 대가로 10액기를 치렀다.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고 말았다. 디드로의 처음 약속으로는 서점 주인이 보수를 주기로 했다고 했지만 그나 나나 그 뒤 이에 대해서 다시는 말이 없었다. 백과사전에 대한 계획은 디드로의 감금으로 중단되었다. 이보다 앞서 그는 철학적 사상으로 다소 피해를 보았으나 뒤탈은 없었다. 맹인들에 관한 편지는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디폴의 드생 모르 부인과 레오미르시에 대한 다소의 인신 공격이었으므로 두 사람을 격분시켜 그는 뱅센느 감옥에 투옥된 것이다. 친구의 불행 때문에 내가 겪은 고통은 필설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언제나 불행을 최악의 경우까지 끌고 가는 불길한 나의 상상력은 두려워서 떨었다. 나는 디드로가 그곳에서 여생을 보낸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를 석방하든가 아니면 나도 함께 감금시켜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뽕파두로 부인에게 보냈다. 회답은 전혀 없었다. 이런 이치에 닿지 않는 편지에 효과가 있을 리는 없으므로 그 뒤 얼마 후 가엾은 디드로의 감금이 완화된 데 대해서는 내 편지가 힘이 되었다고 자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똑같은 학대가 여전히 더 계속되었더라면 나는 절망한 나머지 그 저주할 감옥 아래에서 죽고 말았을 것으로 안다. 그리고 내 편지가 약간의 효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별로 자신에게 자랑할 마음은 없었다. 실상 나는 겨우 몇몇 사람에게만 이 일을 말했고
디드로 자신에게는 결코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